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국어 만점의 확실한 해결책 아라쌤입니다. 오늘 쌤하고 이제 드디어 독서 마지막 강의입니다. 2015학년도 수능 대비 콕콕 찍기 특강 3강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4개의 포크를 제시해줬죠. 그 포크를 완벽하게 잘 거로 만든 학생이라면 이제 그 문제 유형에서만큼은 수능에서 꼭 정답만 찍어내고 오답은 웃으면서 제외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나머지 두 개의 지문과 두 개의 문제 유형을 통해서 좀 더 수능에서 완벽한 학생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3강에서 살펴볼 유형들을 보기 전에 선생님이 항상 강의마다 강조하는 게 있죠. 그죠? 하루를 한 달처럼 보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원리를 이제 오늘까지 하면 6개 이상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 문제 해결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출 문제를 통해서 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정답률이 낮은 문제들, 왜 도대체 정답률이 낮은지, 매력적 오답은 왜 발생하는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남은 기간 동안 연구하는 학생만이 수능에서 완벽하게 100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반드시 적용해보자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해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제 유형은요, 첫 번째로 사례 문제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유형이죠. 출제위원이 항상 가장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문제 유형이고, 문제도 정답은 100% 정답, 오답은 100% 오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출제위원이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건 적용하기 문제, 지난 시간에 이미 예고했죠. 이번 시간에는 조건 적용하기 문제, 아주 어렵고도 여러분들이 잘 틀릴 수 있는 그 문제 유형에 대해서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지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은요, N제 B형 87페이지에 나오는 실업,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문은요,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은 보시면요, 실업의 사회적 중요성과 경제학적 개념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지, 그죠? 그래서 실업의 개념, 도대체 무엇이 실업인가라는 거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우선. 그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일을 못한다고 해서 실업이라고 부르지는 않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일할 생각도 있어야 돼, 얘들아. 아무리 일을 할 능력이 있어도 자기가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들, 즉, 구직을 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실업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경제학적으로는요. 그 점을 반드시 잘 이해해야 되죠. 조건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시점에서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실업률입니다. 알겠죠? 이건 이해하기 쉽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빨리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발생 원인에 따라 실업을 지금 나누고 있어. 근데 그 원인이 어떻게 나누고 있냐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실업하고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는 실업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 돼, 얘들아.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실업에는 뭐가 있니? 그렇지. 구조적 실업하고 경기적 실업,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는 실업은 뭐가 있니? 마찰적 실업이 있잖아. 마찰적 실업은 왜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면? 한 직장을 떠나 자신의 적성, 기술, 자질, 이런 거에 적합한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서 잠시 쉬는 거야. 얼마든지 좀 있다가 직장만 제대로 찾으면 일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실업이기 때문에 주로 단기적으로 나타나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이해했지, 그지?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분류가 되는 기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제 유형이 사례잖아. 사례 문제 유형은 지문에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을 거야, 어느 정도는. 그래서 지금도 선생님이 이 지문에서 사례 문제를 두 문제를 만들어놨잖아. 여기서도 한 문제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문제가 되는 건 어떤 실업이고 문제가 되지 않는 건 어떤 실업이구나, 왜 그렇구나 하는 거 정도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를 푸는 기준이 될 거니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 단락에서는 실업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어. 실업, 좋은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부정적 영향이 있겠지. 그래서 실업의 경제적 손실을 먼저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하지 못하는 재화의 용역의 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취직만 한다면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데 취직을 못했기 때문에 생산하지 못하는 재화와 용역의 양이 실업의 경제적 손실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또 실업의 경제적 비용을 또 좀 더 전문적으로 정의를 해주지, 그지? 그래서 보면 완전 고용 GDP에서 실제 GDP를 빼준 게 실업의 경제적 비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하게 고용이 돼서 생산하는 GDP에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완전 고용됐다고 가정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GDP에서 지금 현재 실제로 생산하는 GDP를 빼보면 얼마나 실업 때문에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될 것을 설명을 또 해준단 말이야. 완전 고용은 도대체 어떤 상태인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해야 완전 고용 상태인가? 아니라는 거지, 그지? 마찰적 실업은 있어도 되는 거야. 아까 마찰적 실업은 잠깐 능력이 있는데 잠깐 일을 간두고 쉬는 거라 그랬지. 다른 직장을 찾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단기적으로 나타나서 큰 문제가 안 되니까 이거는 괜찮은 거야. 그래서 실업률이 보통 2에서 5%. 마찰적 실업은 있으니까, 그지? 그 정도를 완전 고용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그런 부정적 영향을 도대체 미치는가라는 거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실업률이 1%만 증가해도 실질 GDP는 약 3%가 감소하는 거야, 얘들아. 이거 중요하지, 그지? 실업률이 얼마나 우리 경제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것만 봐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락. 아까 좀 전에 세 번째 단락에서 뭘 설명해 줬니? 실업 문제가 있다고,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해결해야지. 그래서 해결하기 위한 이제 정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나누고 있잖아. 나누면 항상 뭐가 나올 수 있어? 사례 문제 나올 수 있지. 선생님 실제로 출제도 해놨잖아. 그치?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해야 된다. 항상 지문을 가장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은 뭐라고요? 분류를 하거나 대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시적 대책과 거시적 대책으로 나눠지는데, 미시적 대책은 첫 번째로 공공치료 사업을 확대하는 거야. 공공사업을 확대하면 거기에 일을 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잠시라도 인원을 뽑아서 일을 시켜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취업을 하게 되니까 실업이 해소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용을 늘리는 기업한테, 그러니까 뭐 경기가 안 좋거나 경기가 좋든 어쨌든 고용을 늘려주면 그런 기업들한테는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거야.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실업을 웬만하면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게 미시적 대책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미시적 대책이었고, 거시적 대책은 뭐니? 인플레이션에 유의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또 곤란하잖아. 물가가 막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에 유의하면서 확대 재정 정책을 펼치거나 아니면 적절한 금융 정책을 실시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얘들아?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재화가 많이 필요하고 서비스가 많이 필요해지면 거기에 사람들을 뽑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거시적으로 실업 해소를 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를 잘 분류하고 그 안에 누가 들어가는지, 그치? 그 부분도 잘 기준으로 세워놓고 문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비교 자료를 받으셨을 텐데요. 그 자료를 이제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사례 문제 해결의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반드시 지문에서 분류, 대조 또는 비교 분석되는 대상이 있을 거라는 거야. 어떤 문제가 나오면? 사례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지문을 보기 전에 문제를 먼저 보잖아요. 이제 문제를 먼저 보는데 사례 문제가 나왔다. 물론 사례 문제도 크게 분류를 통한 사례 문제와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문에서 분류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런 분류된 대상에 대한 이해를 우선 잘 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야만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준을 잘 이해한 다음에 문제로 들어가서 선택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선택지에 다 이름표를 붙일 수 있어야 돼. 사례 문제를 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특히 분류를 통한 사례 문제를 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택지에 이름을 붙일 수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분명히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다시 지문으로 가서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름표를 붙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번 읽을 때부터 사례 문제가 나와 있다면 분류가 되는 기준들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2018년도 수능 48번 문제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하나뿐인 직렬 또는 병렬 구조를 적용한 사례 중 신뢰도 구조가 다른 하나는, 오늘은 쉬운 문제부터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사례 문제는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의 원리가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그렇게 난이도가 달라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문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요, 지문에서 직렬 구조는 여기가 중요하죠, 그죠? 모든 부품이 다 정상 작동해야만이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거지. 근데 병렬 구조는 어때? 부품이 하나만 정상 작동해도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장이 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니? 부품이 모두 고장 나야만이 시스템이 고장이 나는 거지. 그치? 그것만 정확하게 기준으로 설정했다면 선택지를 보면서 이름표를 하나하나씩 붙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표를 이렇게 같이 붙여보면 선택지에 이름을 붙여줘 이렇게 말했지, 선생님. 그치? 그러면 1번은 뭐니? 1번 선택지를 잘 보면서 비교를 해봐. 한 개가 고장났지만 지금 나머지는 다 정상 작동하니까 병렬 구조하고 대응시킬 수 있겠지. 그치? 이름표를 뭐라고 붙여야 돼? 병렬하고 이름표를 붙여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두 개가 모두 고장난 상태인데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고장난 걸 고치는 데서 나오는 원리잖아. 고쳐나가는데
휴즈 하나만 교체를 해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부품이 하나만 정상적으로 작동해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니까 병렬하고 또 이름표를 붙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지. 이번에는 4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빼내도, 그치? 하나가 고장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렇게 해도 작동하니까 이건 병렬이지, 그치? 4번이 이제 뭐예요? 4개 중에서 만약에 병렬이라면 하나만 넣어도 정상 작동해야 될 텐데 3개를 넣을 때까지 정상 작동하지 않다가 정말로 마지막, 그치? 4개를 모두 다 넣어주니까 작동하니까 이건 뭐야? 직렬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4번이 다른 하나잖아. 됐니? 그 다음에 5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읽어보면 병렬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럴 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굳이 이름표를 붙이라고 안 해도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니? 문제를 보면 원인과 결과가 하나뿐인 직렬 또는 병렬 구조를 적용한 사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직렬 또는 병렬이라고 문제에서 말을 해주니까 여러분들도 문제 원리를 몰라도 이게 1번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선택지를 보면서 이게 과연 직렬일까? 병렬일까? 직렬일까? 병렬일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똑같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지금 2010학년도 수니까 언제 쳤겠니? 2009학년도 11월에 쳤단 말이야. 2009년 11월에 쳤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는 지금 2010년 3월 달에 나온 학력평가 문제입니다. 불과 몇 개월 후지, 그치? 그 수능에서 사례 문제를 그때만 보여줬겠니? 2009년에만 보여줬겠어? 무수히 많이 나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정답률은 50%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잘 봐봐. 우선 문두가 다르지. 아까는 직렬, 병렬 중에 다른 거 하나 고르라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페이티 효과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제품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페이티 효과라고 못 박았잖아. 그치? 닷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기 전에 먼저 선생님하고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닷내림 효과. 다시 뭔지 알겠지? 이제 배에서 배를 정착해 놓기 위해서, 그치? 선박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정지를 시켜 놓으려고 하면 이런 닷을 쫙 내려야 되잖아. 그치? 그게 이제 닷인데, 닷내림 효과가 좋은 게 아니겠죠. 그죠? 닷내림 효과가 뭐냐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닷내림 효과를 실감할 수 있게 선생님이 해주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시키는 거 해야만 올해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어. 잘 봐봐. 지금부터, 닌자 거북이를 선생님하고 같이 5번 말하는 거야. 자, 시작.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했지? 자, 그러면 세종대왕이 만든 배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거북선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을 거야. 세종대왕이 무슨 배를 만들어? 거북선은 이순신이 만든 거지. 그지? 그러니까 닌자 거북이는 아무 거북선하고 상관도 없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닷을 내려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북선이라고 대답을 해버리잖아. 똑같은 거예요. 봐봐. 닷을 내린 곳에 배가 머물듯이 행동경제학이나 인지심리학에서 사람들이 친숙한 기억체계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현상. 그지? 또는 그러한 심리를 지칭한다는 거야. 즉 어떤 사항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초기에 제시된 기준, 아까는 어떤 기준이 제시됐니? 직렬 또는 병렬 중에서 다른 거 하나를 고르라고 했지. 이번에는 뭐라고 하니? 페이티 효과가 아닌 거 고르라고 제시해 주는 거야. 그걸 딱 제시해 주면 페이티 효과가 아닌 것, 이게 닷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분명히 1, 2, 3, 4, 5번 선택지를 보면서 이게 직렬일까 병렬일까 이거 생각하는데 지금은 1, 2, 3, 4, 5번에 보면서 이게 페이티가 맞을까 틀릴까 맞을까 틀릴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를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내려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후의 판단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바로 닷내림 효과입니다.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선생님이 만들어낸 효과가 아니라 저 지난 시간에 말했던 다니엘 카네만 교수가 만들어낸 효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제를 보시면요. 페이티 효과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제품을 보기 어려운 것은 이게 나오는 순간 이제 여러분들은 선생님한테 사례 문제를 배웠으니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사례 문제가 나오는 걸 보니까 지문에서 분명히 아직 지문을 보지 않았으면 아직 알 수는 없지만 페이티 효과 말고 다른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지? 그런 예측 가능한 학생이 돼야 된다. 예측을 할 수 있는 학생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예측 가능한 독해를 할 수 있어요. 나 지문을 그래서 읽어보니까 페이티 효과 말고도 뭐가 있니? 그래. 재백 효과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그 순간 이 문제는 뭐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얘들아? 페이티 효과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제품을 보기 어려운 것은 정답이 되는 게 페이티 효과가 아니긴 아닐 거 아니야? 근데 그 아닌 게 선택지를 만들 때 지문에도 없는 생뚱맞은 이상한 애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틀린 선택지로 만들겠니? 아니란 말이야. 어떤 거? 그렇지. 재백 효과를 정답으로 넣어 놓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순간 이제 이 문제는 바뀌어야 돼. 어떻게? 재백 효과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제품을 고르라 라는 문제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못할까봐 다시 한 번 더 같이 세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문제 적용의 원리지, 그지? 이번엔 적용의 원리야.
지문에 등장한 대상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되겠지. 지문을 보니까 페이티 효과, 문제에서 말하는 페이티 효과가 있단 말이야. 이건 어떤 거니? 이건 이런 거야. 페이티 효과는 전류를 흐르게 해가지고 뭘 발생시키는 거니? 열을 발생시키거나 흡수하게 만드는 거. 어떤 거? 전류를 가해서 열을 발생시키거나 흡수시키는 거. 이게 페이티 효과인 거야. 알겠니? 근데 재배 효과는 완전 반대잖아. 잘 봐봐.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연결한 후 접합부에 가열을 하면 전류가 발생하는 거지. 이거는 열을 가해서, 그지? 열을 가해서 뭘 발생시키는 거야? 전류를 발생시키는 거니까 서로 어때요? 완전 반대되는, 상반되는 원리잖아. 그지? 이해하기가 얼마나 쉽니? 아까보다 오히려 훨씬 쉽지. 그지?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적어도 페이티 효과가 아닌 것을 고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자, 문제로 다시 가봐. 페이티 효과를 고르는 게 아니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1, 2, 3, 4, 5번에 보면서 맞고 틀리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문에서 재배 효과가 나왔으니까 이건 재배 효과를 고르라는 거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여기 적혀있지, 재배 효과 아까 누구였니? 열을 전류로 바꾸는 게 재배 효과잖아. 그럼 5번이 답이 손을 흔들고 있잖아, 이렇게. 나 답이야, 이러고. 나 재배기야. 손 흔들고 있지 않니? 봐봐. 열을 전류로 바꾸어 온도를 표시해주는 전자운동기. 열을 전류로 바꾼대. 열을 전류로. 그러니까 정답이 100% 나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53%인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담내림 효과에 빠지게 되면 심각한 상황을 겪을 수 있는지를 오늘 몸소 체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사례 문제는 지문과 문제가 따로 놀지 않는다는 거. 모든 문제가 물론 그렇지만 사례 문제는 특히나 문제에서 분류를 요구하면 지문에서 당연히 분류가 될 것이고 그 분류의 기준만 잘 이해를 하고 이름표만 제대로 붙일 줄 알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원리만 적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쉽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풀어봐야 될 문제 또 있죠.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문제. 자, 보시면요. 다음 중 심각한 문제가 되는 실험의 사례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문제지. 자, 1, 2, 3, 4, 5번 봐봐. 심각한 아까 문제가 되는 실험은 뭐였다고? 되는 실험? 자, 이제 문제를 보면 여러분도 문제를 바꿀 수 있어야 되지. 심각한 문제가 되는 실험의 사례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으면 지문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실험도 있겠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도 있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지문에 가보니까 어땠어? 심각한 문제가 되는 실험은 구조적 실험과 경기적 실험.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는 실험은 무슨 실험? 마찰적 실험이었잖아. 그럼 문제를 바꿔야지. 마찰적 실험을 찾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그치? 그럼 이제부터 이름표를 붙여야죠. 이름표를 붙이다 보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구조적 실험과 경기적 실험도 나오고 정답이 되는 마찰적 실험도 나오겠지. 그치? 봐. 얼마나 이제 똑같은 원리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돼.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 오답을 피하는 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틀릴 수가 없어. 1번. 수연이는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못 가는 게 경기적 실업이겠지. 이거는 큰 사회적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 아까 분명히. 그러니까 1번 아웃. 2번 아라는 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정보도 탐색할 겸 잠시 쉬면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있다. 아라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2번은 마찰적 실업. 맞는 거죠. 2번이 정답입니다. 인정하기 싫다고? 자, 그럼 넘어가 봐. 3번. 승원이는 이제 점점 감이 오지 않니? 수연이, 승원이 이런 이름을 보면 승원이는 취직을 하고자 하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여 몇 년째 놀고 있다. 그죠? 이거는 뭔가 구조적 실업이겠죠.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4번 봐봐. 원빈이는 원래 신발을 만드는 기술자야. 응? 원빈이는. 근데 한동안 쉬다가 다시 직장을 구하려고 보니 이제는 기계로 신발을 만드는 거야. 근데 원빈이는 기계를 다루는 기술이 없거든. 그래서 원빈은 취직을 못하고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것도 뭐겠니? 구조적 실업이겠지. 구조적 실업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와? 이 기술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이름표로 딱 붙이면 아닌 거야. 그치? 이거는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건이. 응? 동건이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자 하나 뽑는 곳이 없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뽑는 일자리가 없는 거니까 뭔가 구조적 실업이랑 연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름표로 붙여보면 2번이 당연히 마찰적 실업이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응? 미안해. 이럴 때가 아니면 선생님이 언제 한번 원빈이를 이겨보겠냐? 안 그래? 그러니까 이해해줘.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넘어가 버려야지. 자, 2번. 다음 중 실업을 줄이기 위한 올바른 거시정책 수단의 사례는? 하고 물어봤잖아. 그럼 당연히 이것도 올바른 거시정책. 일단 올바른 이게 하나의 또 다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주의해야 되지. 그리고 거시정책 수단을 물어봤으니까
분명히 뭐가 있겠니? 오답들은 미시정책 수단이 있을 것이고 하나 더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거시정책 수단 중에서도 오답이 있을 수 있어. 어떤 오답? 올바르지 않은 거시정책 수단이라면 오답이 될 수 있는 거지. 그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응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1번 당연히 뭐야? 도로와 다리 건설하는 거 007호 사업을 확대하는 거니까 미시적인 거지. 미 이름표 붙이고요. 2번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겪더라도 우선 확대 재정 정책 뭐야? 거시적. 그래서 이번에 동그라미 치는 학생들 지금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확대 재정 정책을 펼칠 때는 뭐에 주의해야 된다 그랬니? 그래, 인플레이션에 주의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인플레이션 겪든지 말든지 일단 이거 하고 보겠다. 이런 건 잘못된 거시정책 수단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시정책 수단이긴 하지만 잘못됐기 때문에 2번은 매력적인 오답이 될 수는 있지만 정답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정부는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입사원의 채용을 아라전자한테 뭘 줬니? 또 아라 나왔다고 또 이거 3번 동그라미 치면 안 돼. 이번에는 페이크야. 자, 봐봐.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건 뭐니? 그렇지. 미시적인 거죠. 아까 나왔죠. 미시적인 거에서, 많이 뽑아주는 회사들한테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 미시적인 대책이라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정부는 공원을 가꾸고 정비하는 거. 이것도 뭐겠니? 1번하고 마찬가지잖아. 007호 사업. 그러니까 미시적인 거. 자, 5번이 정답이죠. 정부는 금융정책을 실시. 아까 금융정책, 거시적인 수단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가지고 실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거. 이건 올바른 거시정책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례 문제를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지문에서 뭐만 이루어진다면? 분류나 대조만 이루어진다면. 알겠죠? 여러분도 이제 문제를 심지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그 다음 지문으로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지문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공통이죠. 용액의 종류와 용해도에 대한 지문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요, 용해의 개념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용액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잖아. 용해는 물질의 액체에 녹는 현상이 그냥 용해야. 너무 이해하기 쉽지, 그지? 그리고 물질이 녹아있는 정도에 따라서 포화, 불포화, 가포화,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지. 그지?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면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지만 또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번에도 역시 기준을 잘 설정해서 이해를 해야 되더라. 용액의 종류에 따른 용해와 석출 속도가 나오는데 우선 포화용액은 일정량의 용매에 용질이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이 포화용액이라고 했지, 그지? 그리고 불포화용액은 누가 기준이 돼? 이번에도 포화 상태보다. 그지? 포화 상태가 기준이 되는 거야. 포화 상태보다 적게 녹아있으면 불포화지, 그지? 과포화는 뭐니? 포화 상태보다 더 많이 녹아있으면 과포화인 거야. 그지? 이해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석출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석출은 뭐니? 용액 속에 녹아있던 용질이 결정화되어 침전되는 것이 석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해의 속도와 석출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 포화용액부터 잘 이해를 해야 돼. 계속해서 포화가 기준이 됐었지, 그지?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포화용액은 용해의 속도와 석출의 속도가 똑같아. 똑같고, 불포화용액은 용해의 속도가 석출의 속도보다 더 큰 거야. 그지? 그러니까 더 녹을 수 있는 거겠지? 용해가 더 많이 되고 더 빨리 되고 있으니까. 근데 가포화는 어떠니? 용해의 속도보다도 석출의 속도가 이제 반대로 더 빠른 거야. 이 내용을 지문에서는 불포화를 설명해 준 다음에 그와는 반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반대다라는 말을 그냥 글자만 읽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지? 당연한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전혀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요, 이제 용해도와 용해도 곡선의 개념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에 용질과 용매의 총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먼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용해도의 이제 개념을 제시해줘. 이게 용해도다. 몇 그램? 그래. 100g의 용매에 용해되는 물질의 최대량을 갖다가 g으로 표시한 것. 그것이 용해도입니다.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해될 때, 이거 중요하지, 봐. 또 이렇게 나눠지면 중요한 거야. 또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잖아. 그치? 자, 용해될 때, 첫 번째, 흡열 반응을 보이는 용질이 있어, 얘들아. 흡열 반응. 열을 흡수하는 거지. 흡열 반응을 보이는 용질이 있으면, 용질 같은 경우에는 용매의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머릿속으로 이해할 때는 글로만 이해하지 말고 이렇게, 용매 온도가 올라가는구나. 그럼 용해도도 올라가네, 이때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야 이해가 완벽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발열 반응을 보이는 용질 같은 경우에는 열을 발산하는 거지, 그치? 그런 용질은 용매의 온도가 올라가면 오히려 용해도가 떨어지는 거야. 알겠지? 반대지? 또, 이번에도 잘 이해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락에서는
고체 용해도와 압력과 온도의 영향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어. 그지? 그래서 고체 용해도는 압력의 영향은 거의 안 받는 거야. 알겠니? 이해 잘해야 된다. 또 좀 이따가 뭐가 나오니? 기체 용해도가 나오잖아. 또 서로 비교대조 해야 되겠지. 그지? 고체 용해도는 압력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고 용매의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도 올라간다 그랬어.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도 올라가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번에 기체는 또 다르죠. 그죠? 기체의 용해도는 아까 고체 같은 경우에는 압력의 영향을 별로 안 받는다 그랬잖아. 거의 안 받는데 이번에는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에 비례한다 그랬어. 얘들아, 비례한다 이런 말 나오면 머릿속에서 어떤 게 생각나야 돼? 그래프가 탁 떠올라야 되지. 어떻게? 온도는 일정하니까 가로축이 뭐가 돼야 돼? 압력. 그치? 압력이 이렇게 올라가면 비례하니까 용해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용해도라고 치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치?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압력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가 오히려 떨어진다 그랬어. 아까 누구랑 반대니? 고체랑 반대지. 그치?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 또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갖춰야 될 포크입니다. 6번째 포크죠. 정말로 나왔다 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헤매게 되는 조건 적용하기 문제의 원리입니다. 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좀 있으면 또 복잡한 것들이 나올 거야. 눈 크게 뜨시고요. 졸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지문이나 보기에서 조건을 우선 파악해야 되겠죠. 항상 분류가 되거나 어떤 개념을 설명해 줄 때 조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지문에는 2개 이상의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조건을 적용해야 되는데 조건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오답 제외의 논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강조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렇게 조건을 파악하고 오답 제외의 논리를 적용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답 제외의 원리가 도대체 뭔지 여러분들이 받은 기출 비교 자료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을 텐데요. 선생님이 이 표만 가지고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지문에 몇 가지 이상의 조건이 있다고 얘들아? 2가지 이상의 조건이 있는 거야. 조건이 2가지만 있다고 치자. 그러면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정답을 만들기가 정말 쉬워 얘들아. 어떻게 만들겠니? 2개의 조건을 다 이렇게 만족시키는 애들을 정답으로 하나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럼 이제 오답을 만들어야 되겠지? 오답은 어떻게 만들면 돼? 일단 너무 또 어려우면 안 되니까 짱돌 2개 만들어야지. 그래서 2번, 4번 짱돌이잖아. 둘 다 만족 안 되는 거 2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력적인 것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문제가 어려워지려고 하면. 매력적인 거 어떻게 만들면 돼? 그래. 하나는 이렇게 조건 1이 맞고 조건 2가 틀리게. 하나는 조건 1이 틀리고 조건 2가 맞게. 이거 출제원 입장에서 이런 문제 만들기 정말 일도 아니야. 그리고 문제를 만들어 놓으면 정말 문제가 세련돼 보이고 좋아 보여. 그러니까 출제원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내려고 할 때 선호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똑같은 원리로 풀려고 하면 안 돼. 조건 1, 2를 막 머릿속에 다 종합해가지고 3번이 답이야.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오답제의 원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자, 봐봐. 우선은 둘 중에 여러분들이 적용하기 쉬운 조건을 먼저 적용하면 됩니다. 만약에 조건에 어떤 순서가 있다면 당연히 순서대로 적용해야 되겠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씩 적용하면 돼. 조건 1을 먼저 적용한다고 해봐. 조건 1을 적용하면 몇 번이 아웃되겠니? 그렇잖아. 조건 1을 적용하면 2번 아웃, 4번 아웃, 5번 아웃이죠. 그죠? 분석적으로 하나씩 적용하는 거야. 그러면 2, 4, 5는 아웃됐으니까 이제 조건 1을 따질 때는 몇 번이랑 몇 번만 생각하면 돼? 그렇지. 1번이랑 3번만 생각하면 되잖아. 1번, 3번만 이제 놓고 보면 1번 선택지는 조건 2가 되니 안 되니?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지? 두 번째로 줘야 됐으니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조건 2도 되니까 몇 번이 답? 3번이 답인 거야. 이렇게 찾아야 돼. 너무 간단한 원리지, 그지?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문제를 풀 때 한꺼번에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매력적인 오답 같은 경우에 하나를 이렇게 예쁘게 해주는 거야. 응? 그지? 이렇게 예쁘게 해주면 여러분들은 종합적으로 보니까 이게 더 맞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니까? 그래서 정답률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드시 분석적으로 적용하는 눈을 갖춰야만이 실수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정답을 오히려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또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보시면요. 이게 이제 2010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정답률이 25%밖에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수능 중에서 이렇게 정답률이 엄청 낮은 문제도 있었다는 거지. 근데 문들을 먼저 잘 읽어야 돼. 가에 근거할 때 보기의 배수 펌프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물리적인 구조. 얘들아, 무슨 구조? 물리적인 구조.
그지? 물리적인 구조를 찾으라고 했어. 그래서 보기 보면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잖아. 여러분들이 이미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이렇게 쭉 나와 있지, 그지? 근데 우선 이해를 해봐. 첫 번째, 지문에 제시된 조건이 뭐라고요? 아까 우리가 이미 봤던 지문이잖아. 물리적, 직렬구조, 병렬구조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우선 지문에서 제시된 조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이해가 필요한데, 지문을 보면 어떤 중복설계라 그랬죠, 그죠? 그것은 물리적으로는 얘들아 직렬구조야. 물리적으로 무슨 구조? 직렬구조. 그 다음에 신뢰도 구조상으로는 병렬구조야. 알겠니? 둘을 다 적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기에 제시된 어떡하 났네요. 보기에 제시된 기준에 대한 이해를 잘 해보면 밸브는 뭐니? 펌프에서 배출된 물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거야. 그래서 배수 펌프 시스템의 고장을 막아주는 거죠. 이 두 개만 잘 이해를 하면 돼. 조건 두 개. 지문에 나오는 조건 두 개.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보기에 나오는 내용들. 이것만 잘 이해를 하면 문제를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답 제외하기의 원리를 적용하여 시간 단축 및 출제자의 의도를 간파해 보자는 거지. 아까 여기로 가봐. 자, 우선은 물리적인 구조상 뭐가 돼야 된다고? 직렬이 돼야 된다고 방금 봤잖아. 그러면 그 순간 3번, 4번, 5번 다 아웃이야, 얘들아. 왜? 얘들은 물리적으로 병렬 구조잖아. 근데 니네 이게 정답률이 25%인데 4번에 40%나 골라. 와, 정말 안타까운 거지. 그치? 왜 그래? 적용을 자기들 마음대로 종합적으로 그냥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병렬, 신뢰도 구조가 병렬이라 그랬는데 자기 눈에 보기에 이게 병렬처럼 보이니까 이걸 골라버리는 거지. 그치? 그러면 안 돼, 얘들아. 정확하게.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랬니? 오답제하기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씩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선 물리적으로는 뭐가 돼야 된다고 얘들아? 물리적으로 직렬구조. 그러니까 4번, 5번은 아예 안 되는 거야. 처음부터. 여러분들 많이 고른 4번 안 되는 겁니다. 1번, 2번, 3번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봐. 신뢰도 구조상 병렬구조가 돼야 되고 역류를 방지하는 게 누구라고요? 밸브라고 했어. 그러면 역류를 방지하는 게 밸브고 신뢰도 구조상 병렬이 되려 그러면 앞에 두 개의 밸브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도 펌프가 보호가 돼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누가 돼야 되는 거야? 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죠. 그치?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은 정답률이 무려 25%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 선택지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야. 조건 1, 즉 조건 1이 뭐니? 물리적으로 직렬구조다. 그것만 적용해도 아까 봐. 4번, 5번은 날아가잖아. 여러분들 많이 고른 4번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조건 2의 내용. 신뢰도 구조상으로는 병렬해야 되는데 그 병렬을 적용할 때 밸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기에 내용이 나와 있잖아. 그지? 그것까지 지금은 플러스해서 적용을 해야 돼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걸 플러스해서 잘만 적용하면 2번, 3번은 절대 안 되는 거야. 신뢰도 구조상 병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4번, 5번 같은 건 아예 그냥 사실 짱돌인데 여러분들이 골라서 넘어지는 거지. 그지? 자, 봐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살펴봅시다. 이번엔 더 쉬워. 매력적인 오답도 사실 없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출제에는 반드시 여기에 문제를 원래 만들 때는 매력적인 오답을 넣었을 거야. 근데 지금 빠져 있거든. 그 매력적인 오답이 뭔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도 보십시오. 자, 지금 보면 기억의 방법이라고 했는데 기억의 방법이 뭐였니? 모방이었잖아, 모방. 그래서 모방을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이제 쓰느냐. 그 모방은 어떻게 한다 그랬니? 돌린 노래와 비슷한 방식을 적용한다 그랬잖아. 근데 돌린 노래와 똑같은 방식은 아니잖아. 지문을 보면 비슷한 방식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시간차를 두고 같은 선율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것만 적용해도 답이 나오는 거야. 시간차를 두고 같은 선율로 시작하는 건 사실 돌린 노래의 방식이잖아. 그런 다음에 서로 다른 선율로 나아가야 된다 그랬지. 근데 지금은 잘 봐봐. 시간차를 두고 같은 선율로 시작해야 돼. 우선 2번 시간차가 없잖아요. 탈락. 여기도 이거 시간차 없지, 이제 탈락. 나머지는 이제 시간차는 다 있어. 근데 시간차를 두고 같은 선율로 시작해야 되잖아. 1번 A 같은 선율로 시작했지. 통과. 4번은 CDA 다른 선율이잖아. 탈락. 5번은 CAB 또 다른 선율이잖아. 탈락. 그죠? 답은 누구? 1번인 거야. 1번은 그러면 완벽하게 맞는지도 한번 따져봅시다. 시간차를 두고 같은 선율로 시작했고 그리고 다른 선율로 나아가야 된다 했어. A에서 시작했는데 B로 가니까 맞지? A, D, A, C 다 맞아. 1번은 완벽한 정답이죠. 정답은 100% 정답. 오답은 100% 오답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을 여러분들 제대로만 적용하면 10초 만에 답이 나올 문제야. 이거 막 솔도, 솔레 이런 거 읽고 있을 시간이 없어. 이거 전혀 쓸모없는 거고요. 문제를 그냥 좀 더 세련되게 만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이거는 조건을 하나씩 분석적으로 잘 적용해서 오답 제외하기의 원리를 통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아내야 되는 문제라는 거 한 번 더 명심하고 기출문제들 보면서 이런 문제들 이제 다 풀어버려야 돼. 얼마나 신나지 않니? 지금 벌써 풀고 싶지? 아니야? 풀고 싶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봅시다. 이제 실제로 나와 있는 문제들은 조건 적용하기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죠. 그건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뤄봤고요. 오늘 강의를 들었다면 선생님 여기 넣으려고 하다가 안 넣은 이유가 오늘 강의를 들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손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3번, 4번 답만 정확하게 확인해 봅시다. 윗글로 미루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4번이 틀렸죠. 그죠? 고체의 용해도는 압력의 영향을 받지만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뭔가 다 나온 내용 같잖아? 근데 바뀌었지. 선생님이 이거 도치를 시키거나 지문의 내용끼리 조합을 시키는 거 지난 시간에 말했죠. 지난 시간 걸 한번 복습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고체의 용해도가 어떠니? 압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기체의 용해도는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에 비례한다라고 아까 강조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4번이 틀린 겁니다.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그래프가 나오지만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저번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일기압하에서 얻은 뭐 이렇게 해서 곡선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용해도 곡선이겠지. 그치? 지금 이제 이게 가하고 이게 나인데 이것도 정답만 정확하게 살펴봅시다. 자. 4번을 보시면요. 역시 4번이 정답인데요. 60도씨의 물 100g의 물질 AB를 20g씩 녹인 후. 자, 60도씨면 용해도가 다 20이 넘기 때문에 두 물질이 다 20g이 다 녹겠지. 그지? 다 녹는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물의 온도를 어디로 낮춰? 0도씨로 확 낮추는 거야. 그럼 B만 10g이 석출된다고 했는데 물의 온도를 0으로 낮추면 오히려 가는 용해도가 10밖에 안 되지만 나는 오히려 용해도가 30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용해도가 30이니까 속출될 이유가 없어. 용해도가 20을 넘으니까 20이 다 녹아 있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가가 문제지 오히려. 가는 아까 20g을 녹여놨는데 이번에 0도씨가 되면 용해도가 10밖에 안 되니까 10만큼 어떻게 돼야 돼? 차이가 나는 10만큼은 석출돼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오히려 B만 10g이 석출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B가 아니라 A가 10g이 석출되는 거죠. 도치를 시켜놨습니다. 이번에도. 그죠? 그런 점들 잘 이해해야 되시고요. 해설지 읽어보시면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잘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같이 독서 3강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처음에도 선생님이 강조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는 그 포크를 완벽하게 지금까지는 내 포크야. 알겠지? 아직까지. 여러분들 포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기출문제에 계속 적용하면서 포크질을 해봐야만이 나중에 수능 시험장에서는 정답만 찍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치고요. 좀 이따가 선생님하고 같이 격려 메시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쌤하고 같이 그동안 3강 동안 이 독서에 대해서 정말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좀 더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것을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빠르게 진도가 나가고 선생님 말이 빨라서 아마 이해가 좀 더 안 가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반드시 이 강의가 그 인터넷으로 올라가니까 인터넷 강의를 몇 번씩 듣고서라도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만 잘 읽게 되면요.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반드시 시험장에서는 정답만 꼭 찍어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한테 격려 메시지를 전해주셨을 텐데 선생님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누구나 기적을 꿈꿉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기적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떤 불안함 그리고 뭔가 수시모집 원서를 쓰고 나면 왠지 될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공부에 집중하는 것을 막고요.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조차도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공부를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거 맞는 거를 그냥 확인하는 그런 공부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적이 오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적을 꿈꾼다면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대학에 가고 싶다면 남은 기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공부를 할 때마다 반드시 오늘 내가 오늘 하루만큼은 한 달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걸 목표로 정하고 해야 됩니다. 어떤 책을 몇 페이지를 하겠다. 뭐 문제를 한 해씩 풀겠다. 한 해를 풀면 이제 시간 낭비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자기한테 부족한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하루하루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 남은 시간 동안에 누구든지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이 쉬우니까요. 이렇게 쉬운 수능 잡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시간 충분히 그런 점들을 매일 숙지하시고 공부에 임하셔서
꼭 모두가 기적을 이루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